나는 10살에 엄마가 되었다. 엄마가 집을 나간 날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아빠는 거실 소파에 쓰러져 있었고 술 냄새가 온 집을 채웠다. 막내 동생은 아직 5살이었다. 울음소리가 새 방을 울렸다. 나는 울지 않았다. 울면 동생들이 더 무서워할 테니까. 냉장고를 열어보니 밥 한 공기와 김치뿐이었다. 나는 그걸로 죽을 끓여 내 그릇을 나눴다. 젓가락을 쥔 손이 떨렸다. 그날부터 내 어린 시절은 끝났다. 학교에 가는 길은 늘 서둘렀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생들을 깨우고 밥을 먹이고 교복을 입히고 손을 잡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데려다줬다. 집에 돌아오면 빨래와 청소, 저녁밥 아빠는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았다. 들어오면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거나 벽을 쳤다. 나는 동생들을 방에 숨기고 문을 잠갔다. 언니, 엄마는 언제 와? 막내가 물었다. 나는 거짓말을 배웠다.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다. 이혼 서류가 날아왔고 아빠는 그걸 구겨서 버렸다.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동네 슈퍼에서 심부름을 하며 용돈을 벌었다. 그 돈으로 우유와 계란을 샀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다. 새벽 3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동생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나는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나는 내 삶을 묻었다. 그게 당연하다고 믿었다. 한국에서 큰딸은 원래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이웃들은 쟤는 참 착하다라고만 했다. 선생님들은 집안이 어려운가 보네 라고 수근거렸다. 누구도 너는 애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지 않았다. 나는 20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 대학은 포기했다. 등록금이 없었고 동생들 학비를 대야 했다. 나는 회사에 취직했다. 작은 무역회사 사무직. 월급은 형편없었지만 꾸준히 올랐다. 25에 과장이 됐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가족을 부양했다. 아빠는 여전히 술을 마셨다. 일자리를 여러 번 잃었고 결국 실업급여로 연명했다. 큰 동생은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취직했다가 그만두기를 반복했다. 둘째는 대학에 갔지만 등록금을 내가 냈다. 막내는 가장 똑똑했지만 집안 분위기 탓인지 반항이 심했다. 나는 매달 통장을 비우듯 송금했다. 집세, 공과금, 아빠 병원비, 동생들 용돈. 내 월급의 70%가 가족에게 갔다. 내 방은 원룸, 옷은 몇 벌 안 됐다. 연애는 꿈도 꾸지 않았다. 남자들이 집안이 복잡하다며 떠났다. 큰 동생이 결혼할 때 나는 예식장 비용을 댔다. 언니가 해줘야지, 우리가 뭐 있냐라고 했다. 나는 웃으며 카드를 내밀었다. 둘째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나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댔다. 언니만 믿어라는 문자가 왔다. 막내는 대학을 중퇴하고 친구들과 주식에 빠졌다. 손실이 나서 내게 빌렸다. 이번만, 언니 나는 또 보냈다. 아빠는 간경화 진단을 받았다. 입원비가 100만 원씩 나왔다. 나는 야근을 늘렸다. 상사에게 가족이 아프다고 말하면 그럼 왜 결혼 안 하냐는 대답이 돌아왔다. 30살이 됐다.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여자를 봤다. 눈가가 푹 꺼지고 입가가 굳어 있었다. 친구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집을 샀다.
나는 여전히 원룸에 살았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가족이니까.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 생각 하나로 버텼다. 그러나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32살 겨울, 결정적인 일이 터졌다. 막내가 도박으로 3천만 원 빚을 졌다. 사채업자들이 집에 찾아왔다. 아빠는 병원에 있었고 큰 동생 부부는 우리도 애 키우느라 힘들어라며 전화를 피했다. 둘째는 내가 뭘 할 수 있냐고 했다. 나는 퇴근 후 은행으로 달려가 대출을 받았다. 연 15% 고금리, 상환기간 5년, 월 80만 원, 내 월급의 절반이었다. 그날 밤 막내가 울면서 말했다. 언니, 미안해.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후로 나는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큰 동생 부부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내가 준 돈으로 계약금을 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둘째는 명품 가방을 사면서 언니는 돈 많잖아 라고 웃었다. 아빠는 병원비를 내가 내는 동안 몰래 로또를 샀거나 술을 마셨다. 나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다. 그냥 기록했다. 송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모든 걸 캡처해서 클라우드에 저장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살면 이들이 바뀔까? 답은 명확했다. 아니었다. 내가 희생할수록 그들은 더 당연하게 여겼다. 내가 없으면 불편해지겠지만 결국 적응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나를 전니가 아니라 은행으로 봤다. 임계점은 아빠의 제2번이었다. 이번엔 돈이 없었다. 대출 한도가 찼다. 나는 처음으로 죄송하지만 지금은 어렵다고 말했다. 가족 단톡방이 폭발했다. 언니 뭐야, 아빠가 죽게 생겼는데? 너만 잘나서 이제 우리 버리냐? 진짜 너무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 덕분에 살았는데. 나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웃었다. 처음으로. 그 순간 깨달았다. 내 침묵과 희생은 누구도 구하지 못했다. 오히려 모두를 망치고 있었다. 이제 침묵을 깨야 할 때였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급하게가 아니라 천천히. 먼저 새 통장을 만들었다. 회사 급여가 들어가는 통장과 분리된 비밀 통장. 매달 30만 원씩 자동이체를 설정했다. 누구도 모르게. 그리고 이직 준비를 했다. 더 큰 회사, 더 높은 연봉. 이력서를 여러 군데 넣었다. 면접을 볼 때마다 가족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처음으로 30세 봄, 새로운 회사에 합격했다. 연봉이 40% 올랐다. 입사 날짜는 석 달 뒤. 그 사이 나는 정리했다. 원룸 계약을 해지하고 짐을 최소화했다. 중요한 서류와 옷 몇 벌만 남겼다. 나머지는 버리거나 기부했다. 가족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평소처럼 송금하고 전화 받고 괜찮아 라고 답했다. 아빠가 퇴원한 날 나는 병문안을 갔다. 아빠는 미안하다고 했다. 처음이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막내가 또 돈을 빌리려 했다. 이번엔 진짜 투자야. 나는 생각해볼게 라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을 봤다. 10살의 내가 동생들을 안고 웃던 사진. 그때 내 눈은 이미 피곤해 보였다. 나는 그 사진을 찢지 않았다.
그냥 핸드폰 갤러리에서 삭제했다. 석 달이 지나 이직 전날. 나는 단톡방에 한 줄 남겼다. 이제 나 없어도 잘 살아. 힘들면 스스로 해결해. 그리고 톡방을 나갔다.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다. 다음 날, 나는 부산으로 내려갔다. 새 회사 기숙사에 짐을 풀었다. 핸드폰 번호도 바꿨다. 서울을 떠나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복수일까? 아니면 그냥 탈출일까? 아직 답은 없었다. 부산에서의 삶은 조용했다. 새 회사는 분위기가 좋았고 동료들은 친절했다. 나는 처음으로 나이에 맞는 옷을 사고 머리를 자르고 운동을 시작했다. 거울 속 여자가 조금씩 나치궈졌다. 가족 소식은 가끔 들어왔다. 차단했지만 먼 친척이나 옛 이웃을 통해. 아빠는 다시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반복했다. 큰 동생 부부는 새 아파트 계약을 포기하고 전세로 밀렸다. 둘째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시작했다. 막내는 도박 빚을 갚지 못해 법원 명령을 받았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다. 그들은 각자 흩어졌다. 아빠는 요양시설에, 동생들은 친척집을 전전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다. 특히 막내 생각이 났다. 아직 30도 안 된 애가 이제 어떻게 살까? 어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너무 잔인한 건 아닐까? 그래도 가족인데. 내가 조금만 더 버텼으면. 하지만 곧 깨달았다. 내가 버텨봤자 똑같았다.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 내가 떠난 뒤에야 비로소 현실을 마주했다. 나는 그들을 직접 해치지 않았다. 칼로 찌르거나 고소하거나 폭로하지 않았다. 그냥 사라졌다. 그게 내가 선택한 복수였다. 조용하고 느리고 돌이킬 수 없는. 때때로 페이스북을 검색했다. 큰 동생의 새 계정에서 힘든 시기라는 글을 봤다. 둘째는 다시 시작지라는 사진을 올렸다. 막내는 프로필 사진조차 없었다. 나는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다. 그냥 화면을 껐다. 35이 됐다. 나는 승진했고 작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부산 바다가 보이는 곳 주말이면 산책하고 책을 읽고 혼자 밥을 먹었다. 행복했냐고 묻는다면 잘 모르겠다. 다만 더 이상 피곤하지 않았다. 지금 나는 37이다. 가족과 연락이 끊긴 지 4년이 지났다. 더 이상 소식은 들어오지 않는다. 아마 그들도 나를 잊었거나 잊으려 애쓰고 있겠지? 어느 날 옛 동네를 지나가게 됐다. 우연히 서울에 일이 생겨서. 우리 옛집 앞을 지나쳤다. 건물은 재개발로 사라지고 새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다. 아무 흔적도 없었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그 자리를 봤다. 10살의 내가 동생들 손을 잡고 시장에 가던 길, 비가 와서 우산 하나로 5명이 비를 피하던 날, 아빠가 술에 취해 넘어진 계단. 모든 게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음성사서함에 메시지가 남았다. 언니 나야. 막내. 연락 좀 해줘. 제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여러 번 들었다. 그리고 삭제했다. 이게 옳은 일일까? 나는 아직도 답을 모른다. 다만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 내가 떠난 그날 진짜 무너진 건 가족이 아니었다.
오래전 10살에 이미 무너진 나 자신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잔해 위에 처음으로 나만의 삶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게 복수였을까? 아니면 그냥 생존이었을까?